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에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 콩의 5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 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일단 당뇨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약간 항상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뇨병을 완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소량씩 드셔도 괜찮아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죠.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인데,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시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약 46% 정도 낮았다고 해요.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란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계란이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 즉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예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도 했어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팩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신맛을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과일이 당뇨에 도움될 수 있지만 드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예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 다섯 번째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에요.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당뇨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씹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이에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 등등등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눈의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으면서도 진가를 다 알지 못했던 착한 음식 감자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냥 배 채우는 탄수화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웠죠. 사실 감자는 세계 4대 주식 작물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식량이면서도 이제껏 밝혀진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혈관부터 뼈, 근육, 피부,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 관리가 필수인데요. 감자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숨은 효능, 제대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그리고 함께 먹어야 더 좋은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지 꺼내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감자 한 알에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열량이 고작 110kca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8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당해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전분이 둘러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거나 찌워도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덕분에 피부와 잇몸,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이나 출혈, 또 잇몸 붓기를 예방해주고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개선에도 힘을 보태줍니다. 감자 껍질과 바로 밑에 과육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의 과산화지제를 줄여서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 또 심장질환 예방, 그리고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분,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자연 항산화제가 되겠죠.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칼륨이 숨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다리 부종과 경련을 완화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은 아침에 쪄서 껍질째 드신 감자 한 개가 아주 훌륭한 칼륨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량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 안정에도 한몫을 해주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자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약 2g 남짓이지만 질이 뛰어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흡수율 그리고 아미노산의 균형을 따져서 100점을 넘으면 최고급 단백질이라 불렀었는데 달걀, 카제인과 함께 감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구도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빨랐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날마다 달걀 한두 개와 껍질째 찐 감자 한두 개를 같이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받아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힘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효능 변화가 큰 영양소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생감자 껍질 1g엔 1mg 정도 들어있는데 삶으면 0.6mg으로 줄어들고 찌면 오히려 1.6mm까지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찌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이 살아나고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구울 때는 약 200도씨 이상 고온을 오래 가해서 폴리페놀이 대부분 파괴가 되고 튀기면 기름과 열이 만나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감자가 영양 보존율 1등입니다. 찔 때는 찜통 뚜껑에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서 과육이 물러지지 않도록 면포를 한 겹 덮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생감자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위궤양, 위염이 잦은 분은 공복에 생감자즙을 한 컵 마시면 위산과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간단한데요. 깨끗이 씻어서 싹과 녹색의 껍질을 잘 도려낸 감자 반 개를 사과 조각 그리고 비트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고 물을 반 컵 정도를 부어서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찬 분들이나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은 한 번에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만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여기에 생강차를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혈당 걱정이 있는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는 밥보다는 약간 낮지만 익히는 방식이 이 당의 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운 감자나 말랑하게 삶은 감자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찐 뒤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찐 뒤에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기 방법을 권합니다. 감자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은 달걀,
달걀, 그릭 요거트, 삶은 콩과 한 접시에 담아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가 않아서 이걸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겉이 주름지고 물렁한 감자, 흠집이 깊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 그리고 빛에 노출이 돼서 군데군데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얇게 썰어서 약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일부 빼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걀과의 궁합은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이고,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짠맛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븐 대신에 에어프라이어에 껍질째 반으로 썬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도 소금에 절인 듯한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마늘,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찐 감자를 으깨서 요구르트 대신에 무지방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함께 섞으면 마요네즈 없이도 아주 고소한 감자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밥 대신 껍질째 찐 감자 두세 조각과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를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칼륨, 수분 때문에 밤새 소변이 잦아질 수가 있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양파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껍질째 찐 뒤에 껍질 부분을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치아가 약해도 씹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믹서에 갈 때는 껍질째 넣으셔야지 항산화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관 요령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만나면 바로 싹이 나고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니까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와 같이 두면 수분을 빼앗겨서 금세 쭈글쭈글해지니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신문지에 싸서 상온 5에서 10도 정도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너무 차가워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변하고 조리 시에 갈색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소주잔 크기의 작은 감자 기준 두세 개, 중간 감자라면 한두 개 정도면 비타민C와 칼륨, 클로로겐산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끼에 중간 감자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즙으로 드실 때는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자는 열량은 낮지만 비타민C, 클로로겐산, 칼륨, 마그네슘, 고급 단백질을 두루 지닌 고마운 식품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최소이고, 달걀, 김치, 발효식품,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녹색 껍질은 꼭 도려내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약한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 가을부터는 감자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로 한번 삼아보세요. 요즘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배가 부글거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60대 이후에는 그 나이엔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기 쉬운데, 만약 단순한 더부룩함을 넘어서 갑자기 체중이 줄고 등이 찌릿하거나 허리까지 아파온다면 꼭 췌장 건강을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소화장애가 오래 지속되면서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일상적으로 따라다닌다면 단순히 위와 장 문제로 치부하기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췌장은 위와 대장, 뒤쪽, 등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등이나 허리 중간으로 통증이 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률 자체는 아주 높지 않지만 한 번 암이 생기면 워낙 전이가 빠르고 발견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흔해서 위험도가 높은 암으로 꼽히죠.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곧바로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정형외과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고, 소화불량이 있으면 속이 안 좋나 정도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챙겨 드시곤 하죠.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전과는 달리 등 쪽 통증이 식사 직후에 심해지고 누우면 더 아프다거나 명치 부근 옆구리까지 묵직한 통증이 동반되면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초음파나 내시경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내시경은 위나 대장 내부만을 직접 관찰하기 마련이고, 초음파는 장내 가스나 내장 지방 때문에 췌장 부위가 가려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췌장에 이상이 없대라는 말을 들은 뒤 한참 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아요. 이 때문에 소화장애와 함께 허리나 등 통증이 동반되거나,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고 평소에 없던 당뇨가 생겼다면 단순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나오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몸의 신호라면 재검이나 더 정밀한 영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죠. 체중 변화도 중요한 단서예요.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조금씩 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식사를 하는데도 이유 없이 2, 3개월 새에 4에서 5kg 이상 빠진다면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는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양이 줄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저절로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많아요. 이때 동반되는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등, 허리 통증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저 위나 장 문제가 있다고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췌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음식물 분해가 잘 안 되죠. 담관도 압박해서 담즙 흐름이 막히고 식사량이 그대여도 영양 흡수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대변 상태 변화 역시 췌장 이상을 의심할 만한 신호인데, 췌장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죠.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이 크죠. 만약 이 기능이 저하되면 변이 기름지고 악취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물 위에 둥둥 뜨기도 해요. 대부분의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예민한 위장 트러블이 있으면 배탈인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존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변이 기름지게 변한다면 한 번쯤 췌장 검사까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또한 담관이 압박을 받아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변색이 심하게 옅어지거나 회색빛이 돌며, 반대로 소변은 탁하거나 진한 색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변화가 감지되었는데도 장염이나 단순 소화불량증으로 여겨서 넘어가면 뒤늦게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도 분비하죠. 따라서 췌장암이 진행되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60대에 접어들어서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거나 기존 당뇨가 급속도로 악화된 분들 중에는 그 원인이 췌장 쪽 이상 때문인 사례도 있어요. 당뇨 수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지 싶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고, 동시에 소화 문제나 체중 감소, 허리 통증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췌장암 가능성을 열어두신 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왜 췌장암은 한 번 늦게 발견되면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빠른 전이 속도 때문인데, 췌장은 간, 담관, 십이지장 등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복부 깊숙한 곳을 지나는 큰 혈관과 림프절도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가벼운 소화 문제나 등 통증처럼 흔한 문제와 구분이 힘들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상하다 싶을 때 이미 암이 커져 있거나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을 같이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쉽지 않고 수술 범위 역시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췌장암을 진단받았을 때 늦게 발견된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거예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췌장암이 까다로운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죠. 복부 초음파나 위 내시경만으로는 췌장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종양 표지자 검사 CA19-9 등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표지자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60대 이후라면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도 의사분 입장에서는 우선 흔한 질환, 디스크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등부터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췌장 검사가 뒤로 밀려 암을 놓치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 있는 분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시는 편이 좋겠죠. 특히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은 병력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 평소 복부 초음파만 하고 끝내지 말고 CT나 MRI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예를 들어서 60대 이후에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계속되고 비만 상태가 겹치는 분들은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CT와 초음파를 실시해 혹은 염증 변화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하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졸염 변이가 있으면 검사 주기를 더 자주 잡는 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죠. 췌장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몸에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죠.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면 통증이 극심해진다던가 누우면 허리가 더 아파서 옆으로 웅크려야 좀 나아진다거나 무슨 약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변이 기름지거나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혈당 수치까지 덩달아 오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췌장 쪽도 검사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의료진이 내시경도 하셨고 초음파도 보셨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면 재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만약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계속된 이상 신호가 있다면 놓칠 수 있는 미세병변은 없는지 추가 촬영을 요청해보는 것이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췌장암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적이죠. 특히 흡연, 과음, 비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과 절주로 췌장을 혹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폐뿐 아니라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췌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음은 반복적인 췌장염을 불러서 염증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겠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므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금연, 절주, 췌장 관리를 실천하기가 더 힘들 수 있지만 췌장암만큼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암이니 전문의들도 이 점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식습관 역시 중요하죠.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만큼 췌장이 열심히 소화 효소와 인슐린도 분비해야 되고 염증이나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죠.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달콤한 간식 등을 매일매일 섭취하면 췌장은 휴식 시간 없이 혹사당하게 되죠. 반면 채소류와 통곡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와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만큼 췌장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과일 주스도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달리 섬유질이 제거돼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니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곁들이면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60대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고 복부 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체중과 혈당 조절이 한결 쉬워지겠죠.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췌장이 무리할 일이 훨씬 줄어들고 결국에는 췌장암 발생 위험들도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 이미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데도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단순 건강검진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상 징후가 보여도 CT나 MRI 등을 통해 췌장에 혹이 없는지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종양 표지자 검사 수치가 정상이거나 초음파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 알리고 추가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췌장암은 크기가 작을 때는 찾기 어려워도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전이가 빠른 편이니 증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를 건너뛰지 않는 게 최선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건상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렵거나 몇 달 동안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지속돼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체중과 대사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고 이때 생활 습관이 함께 무너지면서 췌장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해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 남들보다 좀 심해진 느낌이 든다면 디스크 탓인가 허리 근육 문제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과나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하죠. 실제로 오래 허리가 아팠는데 한참 뒤에 췌장암이 발견됐다 라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습관인데 변이 이상하게 기름지거나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 혹은 소변색이 짙어졌을 때 그저 가벼운 소화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혹시 췌장 문제인지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새로 발생한 당뇨나 갑자기 조절이 힘들어진 혈당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한 번도 당뇨를 앓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잘 안 된다면 만성염증이나 혹 때문에 췌장세포가 손상된 건 아닌지 하고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기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췌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 항목에 CT, MRI 같은 영상검사를 추가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의료진 또한 췌장이 다른 소화기보다 진단이 까다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정밀검사를 제안을 해주시겠죠. 췌장암은 한 번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위험 신호를 빨리 캐치해 조기 검진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해요. 금연이나 절주, 체중관리, 지방, 당분 과다 섭취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작은 통증이나 소화 문제도 가벼이 넘기지
보이지 않는 세심함이야말로 췌장암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기둥이 되죠. 60대 이후엔 다른 질환도 많아 신경 쓸 곳이 많지만 췌장은 침묵의 잠기라고 불릴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 특별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게 좋겠죠. 조금만 관심을 두고 검사를 요청하면 생각보다 일찍 잡아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그러니 평소 본인이 먹는 식단과 본인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전과 다르게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계속 아프네 싶을 때 췌장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묻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을 크게 여기는 습관이 오히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